12. 손님들을 배웅한 후 안나는 자리에 앉지 않고 방안을 이리저리 서성이기 시작했다. 저녁 내내 무의식적으로 레빈의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긴 했지만 자신이 성실한 유부남에 대하여 저녁 낮에 할 수 있는 만큼은 그것을 성취했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그를 몹시 마음에 들어 하긴 했지만 이 안에 그 관로 속에 설명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브론스키와 레빈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녀는 여자의 눈으로 그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키티가 브론스키도 사랑하고 레빈도 사랑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하는 설명입니다. 그가 방에서 나가자마자 그녀는 그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다양한 형태로 끈질기게 그녀를 따라다녔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족적이고 다정한 사람들에게 그토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도대체 그이는 어째서 내게 그토록 냉담한 걸까? 냉담한 건 아니야. 그는 날 사랑해. 나도 그걸 알아. 하지만 무언가 새로운 것이 지금 우리를 갈라놓고 있어. 어째서 그는 저녁 내내 집에 오지 않는 걸까? 그는 스티바를 통해 자신은 야시빈을 떠날 수 없고 그의 도박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전가를 보냈지. 야시빈이 어린애야?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자. 그는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아. 하지만 그 진실에는 다른 것이 있어. 그는 자기에게 다른 의무가 있다는 것을 내게 보여줄 기회를 얻어 기쁜 거야. 난 그것을 알아. 나도 그것에 동의한단 말이야. 하지만 왜 내게 그것을 증명해야 하지? 그는 나에 대한 그의 사랑이 그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내게 증명하고 싶어 해. 하지만 내게 증명 따윈 필요 없어. 내게 필요한 건 사랑이야. 그는 이곳 모스크바에서의 나의 생활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이해했어야 해. 과연 내가 살아있기는 한 걸까? 이건 사는 게 아니야. 그저 결말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계속 지연되고 또 지연되는 결말을. 또 답장이 없어. 스티바마저 자기는 알렉산드로비치에게 갈 수 없다고 하잖아. 난 더 이상 편지를 쓸 수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난 나 자신을 억누르고 나 자신을 위해 영국인 가족, 지필, 독서 같은 소일거리를 만들며 기다릴 뿐이지. 하지만 그 모든 건 속임수일 뿐 모든 게 모르핀과 다를 바 없어. 그는 날 가엾게 여겨야만 해. 그녀는 자신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브론스키가 울리는 갑작스러운 벨 소리를 듣고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을 뿐 아니라 램프 옆에 앉아 책을 펼치고는 차분한 척했다. 그가 약속대로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그녀가 불만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불만스러워하고 있다는 것만을 보여주어야 했다. 자신의 슬픔을, 무엇보다 자기 연민을 그에게 보여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녀가 자신을 가엾게 여기는 것은 괜찮지만 그가 그녀를 그렇게 여기게 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싸움을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싸우려 드는 것에 대해 힐난했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도 무의식 중에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래, 지루하진 않았어? 그는 쾌활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정말 무시무시한 열정이 두근 도박 말이야. 아니요, 지루하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에 지루해 하지 않는 법을 터득했거든요. 스티바가 다녀갔어요. 레빈도요. 그래, 그들이 당신에게 가고 싶어 하더군. 어때? 레빈이 마음에 들었어? 그는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무척 마음에 들어요. 그들은 조금 전에 갔어요. 야시빈은 어떻게 됐나요? 땄어. 17,000루블. 내가 그를 불러냈지. 그는 막 떠나려 했어. 하지만 다시 돌아가더군. 그러더니 지금은 잃고 있어. 그럼 당신은 무엇 때문에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녀는 갑자기 그의 눈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저기에 차 있었다. 당신은 스티바에게 야시빈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남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를 버려두고 왔어요. 싸움을 준비하는 차가운 표정이 그의 얼굴에도 똑같이 떠올랐다. 첫째, 난 그에게 무슨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 둘째, 난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무엇보다 난 남고 싶어서 그래서 남았고.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안나, 왜 그래? 그는 잠시 침묵하다 그녀에게 몸을 구부리고 한 손을 펼쳤다. 그녀가 자신의 손을 올려놓길 바라며. 그녀는 부드러운 애정으로 이끄는 그 초대에 기뻐했다. 하지만 어떤 기이한 악의 힘이 그녀가 자신의 욕망에 몸을 맡기는 것을 허락하진 않았다. 마치 투쟁의 상황이 그녀에게 굴복을 허락하지 않기라도 하는 듯.
물론 당신은 남고 싶었고 그래서 남았을 테죠. 당신은 무엇든 당신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하지만 왜 내게 그런 말을 하죠? 무엇 때문에요? 그녀는 점점 더 흥분하며 말했다. 누가 당신의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기라도 하나요? 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옳기를 바라죠. 그러니 그렇게 정당하게 있어요. 그의 손이 오므라들었다. 그는 주춤하고 물러났다. 그의 얼굴은 전보다 더 완고한 표정을 띄었다. 당신에게는 그것이 고집의 문제겠죠. 그녀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문득 자신을 자극하는 그 표정의 명칭을 찾아내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고집이에요. 당신에게는 당신이 나를 누르고 승리자로 남느냐 마느냐가 문제겠지만 나에게는 또다시 그녀는 자신이 가엾게 느껴져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만약 당신이 내 문제가 뭔지 안다면 지금처럼 당신이 적대적으로 느껴질 때, 그러니까 당신이 날 적대적으로 대한다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이 안다면 내가 그 순간 얼마나 절실하게 불행을 느끼는지, 내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당신이 그걸 안다면.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흐느낌을 감추었다. 그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거지? 그는 그녀의 절망적인 표정 앞에서 몸서리를 치며 말했다. 그는 다시 그녀에게 몸을 기울이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집 밖에서 향락을 추구하기라도 해? 내가 여자들과의 교제를 피하지 않는단 말이야? 당연히 그래야죠. 그녀가 말했다. 자, 말해봐.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만 있다면 나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는 그녀의 절망의 마음을 움직여 이렇게 말했다. 당신을 지금과 같은 그런 슬픔에서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뭔들 못하겠어, 안나? 그가 말했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나도 몰라요. 고독한 생활 때문인지 신경 과민 때문인지.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경마는 어떻게 됐어요? 내게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녀는 결국 자기 쪽으로 기울이진 승리에 대한 성취감을 숨기려 애쓰며 이렇게 물었다. 그는 저녁 식사를 차려달라고 부탁하고 그녀에게 경마에 대하여 상세히 들려주었다. 그러나 점점 더 싸늘하게 변해가는 그의 말투와 그의 시선에서 그녀는 그가 그녀의 승리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녀가 쌓은 그 고집의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다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전보다 더 싸늘했다. 마치 그녀에게 굴복한 것을 후회하기라도 하던 듯. 그래서 그녀는 자기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 말, 바로 내가 얼마나 절실하게 끔찍한 불행을 느끼는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라는 그 말을 떠올리며 그것이 위험한 무기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두 번 다시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 그들을 묶은 사랑과 더불어 모종의 투쟁을 일으키는 사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가 그의 마음에서 몰아낼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서는 더더욱 몰아낼 수 없는 사악한 영이. 13. 사람이 익숙해질 수 있는 환경은 없다. 특히 주위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는 더욱 그렇다. 석 달 전만 해도 레비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고 믿지 않았을 것이다.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생활, 그것도 자신의 수입을 넘어선 생활을 하면서 술에 취해 한때 아내가 사랑한 남자와 꼴사나운 우정을 나누고 더욱더 꼴사납게도 타락한 여자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것 없는 여자의 집을 찾아가고 그 여자에게 마음을 뺏겨 아내를 슬프게 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그는 지친 데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술까지 마신 탓으로 깊고 편안하게 잤다. 5시 무렵 열린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를 깨웠다. 그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키티가 그의 옆에 없었다. 그런데 칸막이 너머로 가물거리는 불빛이 보이고 그녀의 말소리가 들렸다. 뭐야, 왜 그래? 그는 잠에 취해 중얼거렸다. 키티,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손에 촛불을 든 채 칸막이 뒤에서 나오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녀는 유난히 사랑스럽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뭐? 시작된 거야? 시작됐어? 그가 깜짝 놀라 말했다. 사람을 보내야겠군. 그는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녀는 쌩긋 웃으며 그의 팔을 잡았다. 아마 아무 일도 아닐 거예요. 그저 몸이 좀 안 좋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그녀는 침대로 다가와 촛불을 끄고는 자리에 누워 조용히 있었다.
숨을 참고 있는 듯한 그녀의 고요함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칸막이 뒤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보여준 유난히 부드럽고 흥분한 듯한 표정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는 너무 졸려 그만 깜빡 잠들고 말았다. 나중에 비로소 그는 그녀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녀가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며 그 옆에 꼼짝 않고 누워있는 동안 그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영혼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7시 무렵 그의 어깨를 어루만지는 아내의 손과 나직한 속삭임이 그를 깨웠다. 그녀는 마치 그를 깨우는 것을 안쓰러워하는 마음과 그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구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코스차 놀라지 말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리자베타 페트로브나를 부를 사람을 보내야겠어요. 촛불이 다시 켜져 있었다. 그녀는 요즘에 하던 뜨개질감을 한 손에 쥔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제발 놀라지 말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전혀 무섭지 않아요. 그녀는 그의 놀란 얼굴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는 그의 손을 잡고 그녀의 가슴에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댔다. 그는 황급히 일어나 자신을 의지하지도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도 못한 채 할라트를 걸치고서 계속 그녀를 쳐다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나가봐야 했지만 그녀의 시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가 그녀의 얼굴을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그녀의 표정과 시선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녀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모습을 한 그녀 앞에서 어제 그녀를 슬프게 한 것을 떠올리자 그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끔찍하게 느껴지는지 발그레한 그녀의 얼굴, 나이트캡 밖으로 흘러나온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감싸인 그녀의 얼굴이 기쁨과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대체로 키티의 성격에는 부자연스럽거나 인습적인 면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덮개가 벗겨지고 그녀의 영혼의 핵 자체가 그녀의 눈동자에서 빛나는 순간 레비는 그의 앞에 드러난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단순성과 무방비 속에서 그가 사랑한 바로 그 여자가 훨씬 더 두드러져 보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문득 그녀의 눈썹이 꿈틀거리더니 그녀가 고개를 쳐들고 재빨리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고는 착 달라붙어 뜨거운 숨결을 내뿜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했고 마치 그에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듯 했다. 처음에 그는 습관대로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 부드러움은 그녀가 그를 비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고통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만약 내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지?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며 그 고통을 일으킨 사람을 찾아 벌을 주려고 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은 없었다. 비록 잘못한 사람이 없다 해도 그녀를 도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는 걸까? 하지만 그것조차 불가능했고 또한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며 그것을 사랑했다. 그는 그녀의 영혼 속에서 아름다운 무언가가 완성되고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그게 뭘까? 그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이해를 넘어선 것이었다. 엄마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 당신은 어서 리자베타 페트로브나를 데리러 가요. 코스차 괜찮아요. 통증이 멈췄어요. 그녀는 그의 곁에서 물러나 배를 울렸다. 자, 이제 가요. 파샤가 올 거예요. 난 괜찮아요. 레비는 그녀가 밤에 들고 다니던 그 뜨개질감을 집어 다시 뜨기 시작하는 것을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다. 레비는 한쪽 문으로 나가면서 다른 문으로 하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문가에 서서 키티가 하녀에게 이것저것 세세하게 지시를 내리고 하녀와 함께 침대를 옮기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아직 상마차가 다니지 않았으므로 말에 마구를 채우게 하고는 다시 침실로 달려갔다. 발끝으로 조심조심 걷는 것이 아니라 날듯이 그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침실에서는 두 하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옮기고 있었다. 키티는 방 안을 돌아다니며 빠른 손놀림으로 뜨개질을 하면서 지시를 내렸다. 지금 의사에게 가겠어. 누가 벌써 리자베타 페트로브나를 데리러 떠났군. 하지만 나도 들러볼게. 뭐 필요한 것 없어? 그래, 돌리를 불러올까?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으나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네, 알았어요. 다녀와요, 다녀와. 그녀는 얼굴을 찡그린 채 그를 향해 손을 내저으며 빠르게 중얼거렸다. 그가 응접실에 들어선 순간 갑자기 침실에서
애처로운 신음소리가 들리더니 뚝 그쳤다. 그는 그 자리에 우뚝 섰다. 그는 오랫동안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래, 저건 키티의 소리야. 그는 혼잣말을 하고는 머리를 움켜쥔 채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는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입술에 닿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했다. 그렇다고 해서 신을 믿지 않는 그가 입술로만 그 말을 되풀이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알았다. 자신의 모든 의심뿐 아니라 자신이 내면에서 인식하고 있던 불가능성, 즉 이성을 통해서는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까지도 자신이 신에게 호소하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그의 영혼 속에서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 자신을,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사랑을 소나기에 움켜쥐고 있는 듯한 그 존재에 호소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에게 호소해야 한단 말인가? 말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안에서 육신의 힘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주의력이 팽팽하게 긴장되는 것을 느끼며 1분도 헛되이 버리지 않기 위해 말을 기다리지 않고 걸어가면서 쿠지마에게 자신을 뒤따라오라고 일렀다. 모퉁이에서 그는 빠르게 질주하는 야간 상마차와 마주쳤다. 작은 썰매에는 벨벳 망토를 거친 리자베타 페트로브나가 앉아있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진지하다 못해 엄격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의 자그마한 금발머리와 얼굴을 알아보고 기쁨에 넘쳐 중얼거렸다. 그는 마부에게 멈추라는 지시도 내리지 않은 채 되돌아서서 그녀와 나란히 달렸다. 그럼 2시간 정도 됐군요. 그 이상은 아니란 말이죠?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표트르 드미트리치를 찾아가세요. 단 그를 재촉하지는 말고요. 참, 약국에서 아편도 구해오세요. 그럼 당신은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하소서, 도우소서. 레비는 현관을 빠져나오는 자기 말을 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쿠지마와 나란히 썰매에 뛰어오른 후 그에게 의사의 집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14. 의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하인은 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깨우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실 겁니다. 라고 말했다. 하인은 램프의 유리를 닦느라 매우 분주해 보였다. 하인이 유리에 대해 보여준 신중함과 레빈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보여준 무관심이 처음에는 그를 몹시 놀라게 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한 끝에 곧 그는 아무도 그의 감정을 모르며 알아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 저 무관심의 벽을 뚫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침착하고 사려 깊고 단호하게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두르면 안 돼. 그리고 아무것도 놓쳐서는 안 돼. 레비는 육신의 힘과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한 주의력이 점점 더 고조되는 것을 느끼며 혼자 말을 했다. 의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레비는 그에게 떠오르는 온갖 계획들 가운데 다음의 계획을 택했다. 쿠지마는 쪽지를 들고 다른 의사에게 가고 자신은 아편을 구하러 약국으로 간다. 만약 그가 돌아왔을 때도 의사가 자고 있다면 하인을 매수한다. 만약 그자가 그것을 거절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의사를 강제로 깨운다. 약국에서는 야윈 약사가 의사네 하인이 유리를 닦을 때와 똑같이 심드렁한 태도로 약을 기다리는 마부를 위해 가루약이 든 오블라트는 전분을 종이처럼 만들어 가루약 등을 싸먹는 데 사용하는 포장지라고 그러네요. 오블라트를 압착하면서 아편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레비는 서두르지도 화를 내지도 않으려 애쓰며 의사와 산파 이름을 들먹이고 왜 아편이 필요한지 설명한 후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약사는 독일어로 아편을 팔아도 될지 묻고 칸막이 너머로 승낙을 받은 후 동그란 작은 병과 깔때기를 꺼내어 큰 병에 든 것을 작은 병에 천천히 따르고 렛테르를 붙인 다음 레빈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데도 병을 봉인하고 심지어 포장까지 하려고 했다. 레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단호하게 그의 손에서 유리병을 빼앗고는 커다란 유리문으로 내달렸다. 의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양탄자를 까는 일에 여념이 없는 하인은 의사를 깨워달라는 청을 거절했다. 레빈은 서두르지 않고 10루블짜리 지폐를 꺼내어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내뱉으면서도 시간을 낭비하는 일 없이 당장 그에게 지폐를 건넸다. 그리고 하인에게 표트르 드미트리치는 언제라도 와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분명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를 깨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인은 그 말에 동의하고는 2층으로 올라가면서 레빈에게 대기실에 들어와 있으라고 말했다. 레빈의 귀에 문 너머로 의사가 기침하고 걸어다니고
씻고 무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3분 정도 흘렀다. 레빈에게는 1시간 이상 지난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표트르 드미트리치. 그는 문탐으로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지금 그대로도 조언히 만나주십시오.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나갑니다. 나가요. 목소리가 대답했다. 레빈은 의사가 웃으면서 말하는 것을 듣고 경악했다. 잠깐만이라도. 지금 나갑니다. 의사가 부츠를 씻는 동안 2분이 더 흘렀다. 그리고 의사가 옷을 입고 머리를 빗는 동안 다시 2분이 흘렀다. 표트르 드미트리치. 레빈이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는 순간 옷을 차려입고 머리를 가지런히 빗은 의사가 밖으로 나왔다. 양심도 없는 인간들,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 빗질이라니. 레빈은 생각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의사는 레빈에게 손을 내밀며 특유의 침착한 태도로 마치 놀리듯 말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런데 레빈은 최대한 신중하려고 애쓰면서 아내의 상태에 대해 온갖 불필요한 말들을 세세하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는 걸핏하면 말을 멈추며 의사에게 지금 당장 함께 가자고 부탁했다. 자,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도 잘 알겠지만 아마 나는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약속했으니 가기로 하죠. 하지만 서두를 것 없습니다. 제발 앉으세요. 커피라도 드릴까요? 레빈은 자기를 비웃느냐고 묻는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의사에게는 그를 비웃을 생각이 없었다. 알았어요. 의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저 역시 가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들은 이럴 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제가 진료하는 한 여자 환자가 있는데요. 그 여자의 남편은 이런 경우 늘 마구간으로 달아난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트르 드미트리치. 당신이 생각하기에 순산할 것 같습니까? 모든 정황으로 보아 순산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갈 건가요? 레빈은 커피를 들고 오는 하인을 날카롭게 노려보며 말했다. 1시간 후에. 안 됩니다. 제발. 저 커피 좀 마십시다. 의사는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런데 튜르크인들이 과감하게 처부수고 있더군요. 어제 급보를 읽으셨습니까? 의사가 흰 빵을 씹으며 말했다. 아니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레빈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15분 뒤에는 갈 겁니까? 30분 후에요. 정말이죠? 레빈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공작 부인을 태운 마차도 도착했다. 그들은 함께 침실문으로 다가갔다. 공작 부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녀는 레빈을 보더니 그를 와락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좀 어떤가 리자베타 페트로브나. 그녀는 다른 데 여념이 없는 환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으러 나온 리자베타 페트로브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마님에게 누워 계시라고 설득해 주세요. 그러는 편이 더 편할 테니까요. 잠에서 깨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달은 순간부터 레빈은 생각에 깊이 빠지는 일 없이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단단히 가둬둔 채 아무것도 지레짐작하지 않으면서 또 아내의 마음을 어지럽히기보다는 오히려 그녀를 진정시키고 그녀의 용기를 지지하면서 눈앞에 닥칠 일들을 꿋꿋하게 견뎌내리라 마음의 준비를 했다. 무슨 일이 생길지, 그 일이 어떻게 끝날지 생각을 엄두도 못 낸 채 그 일이 대개 얼마 동안 지속되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니면서 레빈은 그 일을 견뎌내리라 5시간 정도 마음을 다잡아 보리라 하고 상상 속에서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것이 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의사를 만나고 돌아와 다시 그녀의 고통을 본 후 그는 주여 용서하소서 그리고 도와주소서 라는 말을 더 자주 되풀이했고 자꾸만 탄식하며 고개를 들곤 했다. 또 자신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거나 달아날까봐 두려움을 느꼈다. 그만큼 괴로웠다. 그런데 이제 겨우 1시간이 지났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1시간이 지난 후 또 1시간, 2시간, 3시간 그리고 자신이 참을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으로 정한 5시간이 모두 지나갔다. 그런데도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다. 그는 계속 참았다. 참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매 순간 자신이 인내의 극한까지 왔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심장이 지금 당장이라도 고통으로 터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또 몇 분이 지나고 몇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몇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그의 고통과 공포의 감정은 더욱 커지고 더욱 팽팽해졌다. 삶의 일상적 조건들은 더 이상 레빈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들 없이는 아무것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말이다.
그는 시간에 대한 인식을 잃었다. 몇 분이 그녀가 그를 자기 옆으로 불렀을 때 땀에 젖은 그녀의 손을 엄청난 힘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밀쳤다 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준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몇 시간이 몇 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리자베타 페트로브나가 가리게 대해서 그에게 촛불을 켜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벌써 저녁 5시가 되어가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만약 이제 겨우 오전 10시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도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뿐만 아니라 이 순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키티의 타는 듯한 얼굴을 때로는 영문을 모른 채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생긋 웃으며 그를 안심시키는 얼굴을 보았다.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채 붉은 얼굴로 긴장하고 있는 공작 부인을 그리고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애써 삼키고 있는 눈물을 보았다. 그는 돌리를 굵은 곤련을 피우고 있는 의사를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의연하고 단호한 표정의 리자베타 페트로브나를 찌푸린 얼굴로 호를 서성이는 노공작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어떻게 들어왔다 어떻게 나가는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공작 부인은 의사와 함께 침실에 있기도 하고 테이블이 차려진 서재에 있기도 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녀는 공작 부인이 아니라 돌리였다. 후에 레비는 사람들이 그를 어딘가로 보내고 하던 것을 기억해냈다. 한 번은 사람들이 그에게 테이블과 소파를 옮겨달라며 어딘가로 보냈다. 그는 그 일이 아내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그 자신의 잠자리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그 다음 그는 서재에 가서 의사에게 뭔가 물어보라는 부탁을 받았다. 의사는 대답을 하고 나서 두마에서 있었던 소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침실에 있는 공작 부인에게 가서 검은 장식이 달린 이콘을 받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공작 부인의 늙은 하녀와 함께 찬장을 기어 올라가 이콘을 꺼내려 하다가 이콘의 작은 등을 깨뜨리고 말았다. 그러자 공작 부인의 하녀는 부인에 대해서도 등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래서 그는 이콘을 들고 가서 키티의 머리맡에 놓고 그것을 베개 뒤에 애써 쑤셔 넣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그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는 몰랐다. 또한 그는 어째서 공작 부인이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애초롭게 쳐다보며 진정하라고 부탁하는지 무엇 때문에 돌리가 그에게 뭘 좀 먹으라고 설득하며 방에서 끌고 나가는지 심지어 무엇 때문에 의사가 동정어리 눈으로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며 물약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1년 전 현청 소재지의 어느 호텔에서 니콜라이 형의 임종 때 일어난 일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고 느낄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었고 이것은 기쁨이었다. 하지만 그 슬픔이든 이 기쁨이든 다 똑같이 삶의 일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숭고한 무언가가 엿보이는 일상 속의 틈새와도 같았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똑같이 괴롭고 고통스럽게 시작되었으며 영혼은 그 숭고한 것을 직관할 때와 똑같이 불가해한 방식으로 예전에는 결코 파악할 수 없었던 경지까지 이미 이성이 쫓아갈 수 없는 곳까지 솟아올랐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리고 도와주소서. 그토록 오래 지속된 완벽하게 보일 정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그랬던 것과 똑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느끼며 속으로 그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했다. 그동안 그는 계속 서로 다른 두 가지 분위기를 느꼈다. 하나는 키티와 떨어져 줄곧 굵은 곤련을 피우대며 꽁초로 가득한 잿더리의 가장자리에 담배를 비벼 끄는 의사나 돌리나 공작과 있을 때의 기분이었다. 그럴 때면 그들은 식사와 정치와 마리아 페트로브나의 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레비는 문득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완전히 잊기도 하고 마치 잠에서 깬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녀가 있는 곳에서 그녀의 머리맡에서 느끼는 기분이었다. 그럴 때면 그는 연민으로 찢어질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찢어지지 않는 가슴을 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침실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가 그를 망각의 순간에서 끌어낼 때마다 그는 처음에 그를 덮친 것과 똑같은 기이한 망상에 빠지곤 했다. 매번 비명을 들을 때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러 달려갔다가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도중에 기억해내고는 그녀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보면서 도움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는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주여 용서하소서 도우소서.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두 기분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녀가 없는 곳에서 그는 그녀를 까맣게 잊은 채 더욱더 침착해졌지만 그녀의 고통 자체와 그 앞에서 느끼는 그의 무력감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갔다. 그는 벌떡 일어나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어 하다가 그녀에게로 달려가곤 했다. 이따금 그녀가 그를 자꾸만 불러댈 때면 그는 그녀를 비난하곤 했다. 그러나 빙긋 웃는 그녀의 순종적인 얼굴을 보고 내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군요 라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나면 하나님을 비난했다. 그러다가도 막상 하나님을 떠올리면 그는 곧 용서와 자비를 구했다. 15. 그는 때가 이른지 늦은지 알 수 없었다. 양초들은 이미 거의 다 타들었다. 방금 전 돌리가 서재에 들어와 의사에게 잠시 누우라고 권했다. 레비는 앉아서 사기꾼 체면술사에 대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피우는 골련의 죄를 바라보고 있었다. 휴식의 시간이 찾아왔고 그는 망각에 빠졌다. 그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 어떤 소리와도 비슷하지 않은 비명소리가 너무 끔찍해서 레비는 벌떡 일어나지도 못하고 숨을 죽인 채 두렵고 미심쩍은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의사는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었다. 모든 것이 너무도 이상했기에 레비는 더 이상 그 무엇에도 놀라지 않았다. 아마도 이렇게 되어야 하나 보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계속 앉아 있었다. 그건 누구의 비명이었을까? 그는 벌떡 일어나 침실을 향해 발끝으로 달려가서 리자베타 페트로브나와 공작 부인을 돌아 머리 맞 옆의 자기 자리에 섰다. 비명소리는 그쳤으나 지금은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 그는 보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다. 아니 보고 싶지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리자베타 페트로브나의 얼굴에서 그것을 보았다. 리자베타 페트로브나의 얼굴은 엄하고 창백하고 여전히 단호했다. 그러나 그녀의 턱은 다소 떨렸고 그녀의 눈은 키티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땀에 젖은 이마에 머리채가 끈적끈적 달라붙은 타는 듯이 붉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키티의 얼굴이 그를 향한 채 그의 시선을 찾고 있었다. 허공에 들린 두 손이 그의 손을 찾았다. 그녀는 땀에 젖은 두 손으로 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서 자기의 얼굴에 갖다 댔다.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난 두렵지 않아요. 난 두렵지 않아요. 그녀가 빠르게 말했다. 엄마 귀걸이를 떼어주세요. 거추장스러워요. 당신도 두렵지 않죠? 이제 금방이에요. 다 됐어요. 리자베타 페트로브나. 그녀는 말을 빠르게 하며 미소를 지으려 했다. 그러나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그녀가 그를 밀어냈다. 아니야, 난 끔찍해. 난 죽어요. 죽게 될 거예요. 저리 가요. 가. 그녀가 소리치기 시작했고 또다시 그 무엇과도 비슷하지 않은 비명소리가 들렸다. 레비는 머리를 움켜쥐고 방에서 뛰쳐나왔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돌리가 그의 뒤에서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는 이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옆방에서 문설주에 머리를 기대고 서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었다.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 그는 그 비명소리가 예전에 키티였던 것이 외치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이 따위는 바라지도 않았다. 그는 지금 그 아이를 정화하고 있었다. 지금 그는 심지어 그녀의 생명도 바라지 않았고 오직 이 끔찍한 고통이 멈추기만을 바랐다. 선생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뭐냐고요? 아, 하나님. 그는 방으로 들어오는 의사의 손을 움켜잡고 말했다. 끝나갑니다. 의사가 말했다. 그런데 의사의 얼굴이 너무 진지해서 레비는 끝나갑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죽어간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그는 정신없이 침실로 뛰어들어갔다.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리자베타 페트로브나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은 한층 더 찌푸러져 있었고 더 엄했다. 키티의 얼굴은 없었다. 전에 키티의 얼굴이 있던 그 자리에는 긴장된 표정과 그것에서 나오는 소리와 뭔가 무시무시한 것이 있었다. 그는 나무로 된 침대의 틀에 고개를 숙인 채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끔찍한 비명이 멈추지 않았고 그 소리는 더욱더 끔찍해졌다. 그러더니 마치 공포의 극한에 이른 듯 갑자기 그 소리가 잠잠해졌다. 레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으나 그것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 비명소리가 멎고 조용한 웅성거림과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끊어질 듯 하며 이어지는 생기 넘치고 부드럽고 행복한 목소리가 나직하게 말했다. 끝났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놀랍도록 아름답고 조용한 그녀가 이불 위에 힘없이 두 팔을 늘어뜨린 채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싶어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때 문득 그는 지난 22시간 동안 살았던 그 비밀스럽고 무시무시한 저편의 세상에서 이제는 그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행복의 빛으로 빛나는 예전의 평범한 세계로 자신이 순식간에 옮겨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이 뚝 끊어졌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기쁨의 흐느낌과 눈물이 그의 몸 전체를 흔들며 너무나 세차게 솟구치는 바람에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침대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는 아내의 손을 자기 입술에 대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 손이 손가락의 희미한 움직임으로 그의 입맞춤에 답했다. 그러는 동안 침대의 발치에서는 리자베타 페트로브나의 민첩한 두 손에서 램프의 작은 불꽃처럼 한 인간의 생명이 떨리고 있다. 지금까지 존재한 적 없는 스스로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중요성을 간직한 채 살아가며 자기와 비슷한 인간들을 번식시킬 한 인간의 생명이. 활기찬데요. 아주 씩씩해요. 게다가 아들이네요. 이제 걱정 마세요. 레비는 리자베타 페트로브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찰싹찰싹 때리고 있었다. 엄마, 정말이에요? 키티의 목소리가 말했다. 공작 부인의 흐느낌만이 그녀에게 대답했다. 그리고 침묵의 한가운데에서 어머니의 물음에 대한 명백한 응답으로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방 안에서 조용조용 이야기하는 다른 모든 목소리들과 전혀 다른,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새로운 인간의 아무것도 이해하려 들지 않는 대담하고 뻔뻔스러운 외침이었다. 만약 조금 전에 사람들에게서 키티는 죽었고 그도 그녀와 함께 죽었고 그들의 아이는 천사고 그들 앞에 하나님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해도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세계로 돌아온 지금 그는 그녀가 건강하게 살아있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토록 절망적으로 우러대는 존재가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사고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키티는 살아있고 고통은 끝났다. 그리고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그는 그것을 이해했고 그것으로 인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하지만 아기는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왔으며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생각에 익숙해질 수 없었다. 아기는 그에게 불필요한 무언가로 지나친 과잉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아기에게 익숙해질 수 없었다. 16. 10시가 되어갈 무렵 노공작과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와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레빈의 집에 둘러앉아 산모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레빈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자기도 모르게 지난 일을, 즉 오늘 아침까지 일어난 일을 떠올리면서 그 일이 있기 전인 어제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대해서도 떠올리게 되었다. 마치 그 후로 100년이 지난 것 같았다. 그에게는 자신이 어떤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에 오른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모욕하지 않기 위해 그 경지에서 내려오고자 노력했다. 그는 말을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아내에 대해, 그녀의 소소한 현재 상태에 대해, 아들에 대해 생각했고 아들의 존재에 대한 생각에 익숙해지려고 애썼다. 결혼 이후 그가 예전에 알지 못한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된 여성의 전 세계는 이제 그의 인식 속에서 너무나 더 높아져 그로서는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는 어제 클럽에서 있었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지금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고 있나? 그녀의 상태는 어떨까?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 아들 드미트리가 울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대화 중간에, 말 중간에 그는 벌떡 일어나 방에서 나가곤 했다. 딸애를 보러 가도 되는지 사람을 보내 알려주게. 공작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비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녀에게 갔다. 키티는 아직 자지 않고 앞으로 있을 세례식에 대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며 어머니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단정한 차림을 하고 곱게 빗은 머리에 하늘색 장식이 달린 아름다운 모자를 쓴 그녀는 이불 위에 두 손을 내놓고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길과 마주치자 눈빛으로 그를 자기 곁에 끌어당겼다. 그녀의 시선, 그토록 빛나는 그 시선은 그가 그녀에게 다가오는 동안 더욱 환하게 빛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죽은 사람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지상에서 천상으로의 변화가 떠올라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별이 있었고 여기에는 만남이 있다. 출산의 순간에 그가 경험한 그런 흥분이 또다시 그의 가슴에 북받쳐 올랐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잠을 잤는지 물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새삼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며 계속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있었다. 난 잠시 잤어요, 코스차.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그래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아기를 이리 줘요. 그녀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리자베타 페트로브나, 아기를 줘요. 아빠도 아기를 봐야죠. 자, 아빠도 보게 해드려야죠. 리자베타 페트로브나는 꿈틀거리고 발갛고 이상한 무언가를 들어올려 그에게 가져오며 말했다. 잠깐만요. 우리 먼저 몸단장부터 할까요? 그러더니 리자베타 페트로브나는 그 꿈틀거리는 붉은 것을 침대에 내려놓은 후 손가락 하나로 아이를 들었다 뒤집었다 하고 무언가를 깔기도 하면서 아기의 몸에 싼 것을 풀었다 쌌다 하기 시작했다. 레비는 아주 작고 애처로운 그 존재를 쳐다보며 마음속에서 그것에 대한 부승의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부질없는 노력을 했다. 그는 아기에게서 혐오감만 느꼈을 뿐이다. 그러나 아기의 벌거벗은 몸을 본 순간 손가락 발가락이 달린, 심지어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까지 달린 그 샤프란 색의 작디작은 손발을 힐끔 본 순간, 그리고 리자베타 페트로브나가 그 쫙 펼친 작은 손을 마치 부드러운 스프링인 양 꽉 잡고 암아포 이불에 집어넣는 것을 본 순간, 그는 그 존재에 대한 강한 연민과 그녀가 그 존재를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커다란 두려움에 휩싸여 그녀의 손을 막았다. 리자베타 페트로브나가 웃음을 터뜨렸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것 없어요. 아기를 몸단장시키고 뻣뻣한 인형처럼 만들고 난 후 리자베타 페트로브나는 마치 자신의 솜씨를 자랑이라도 하듯 아기를 한번 어르고 나서 레빈이 아들의 아름다움을 속속들이 볼 수 있도록 옆으로 물러났다. 키티는 눈을 떼지 않은 채 곁눈질로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이리 줘요, 이리 줘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심지어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뭐하는 거예요, 까짜리는 알렉산드로브나.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기다려요. 제가 안겨드릴게요. 자, 아빠에게 아기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여드립시다. 그리고 리자베타 페트로브나는 포대기의 가장자리 뒤에 머리를 감춘 채 꿈틀거리는 그 기이한 붉은 존재를 한 손으로 들어올려 레빈에게 보였다. 그런데 그 존재에게는 코도 곁눈질하는 눈동자도 쪽쪽 소리를 내는 입술도 있었다. 예쁜 아기죠? 리자베타 페트로브나가 말했다. 레빈은 슬프게 탄식했다. 그 아름다운 아기는 그에게 혐오와 연민의 감정을 불어넣을 뿐이었다. 그것은 그가 기대하던 감정이 전혀 아니었다. 리자베타 페트로브나가 아기를 낯선 가슴에 안기는 동안 레빈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는 문득 웃음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키티가 터뜨린 웃음소리였다. 아기가 젖을 물었다. 자, 충분해요. 됐어요. 리자베타 페트로브나가 말했다. 그러나 키티는 아기를 놓아주지 않았다. 아기는 그녀의 팔 안에서 잠이 들었다. 자, 봐요. 키티는 그가 아기를 볼 수 있도록 아기를 그의 쪽으로 돌리며 말했다. 늙은이 같은 그 작은 얼굴이 더욱 찌푸려지더니 아기가 재치기를 했다. 레비는 감동의 눈물을 가까스로 감춘 채 미소를 지으며 아내에게 입맞추고 어두운 방에서 나왔다. 그가 이 자그마한 존재에게서 느낀 감정은 그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달랐다. 그 감정 속에는 즐거움도 기쁨도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롭고도 고통스러운 두려움이었다. 그것은 나약함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인식이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한 인식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 무기력한 존재가 고통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는 아기가 재채기를 할 때 느낀 뜻모를 기쁨과 자부심이라는 기이한 감정들마저 그의 알아차리지 못했다.